안녕하세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김형태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수행 발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수행 발표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 환희심 가득하여 선지심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저는 앞부분에 간단히 대학 진학 그리고 전공 선택, 군대 면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생이고 올해 나이 43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절에 가면 포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격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게으를 때는 한없이 게을렀던 것 같고 어려서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은 되게 급한 편입니다. 언제부턴가 무언가 꽂혀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무지 빨리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추진력 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금강경과의 만남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금강경으로 인연을 맺었고 바른법 연구원으로까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3 때 자기 전에 금강경 독성하고 그 당시 법사님 법문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독성이었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그때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평균보다 더 떨어진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을 가기도 힘든 점수였습니다. 최악이었죠. 그래서 지방으로 대학을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자취 생활이 재밌었고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과의 업보해탈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무슨 책을 읽으려면 누나들이 그건 네가 읽는 책이 아니야 하면서 책을 못 읽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누나들과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서야 공부하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동아리 회장 생활도 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다전공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졸업할 때 학위를 2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수 전공을 하려면 한 학기 정도를 더 다녀야 학점 이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올라갈 즈음 다전공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선택교양 과목을 적게 듣고 전공 과목 24학점을 이수하면 4년에 학위 2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메카트로닉스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니는 과는 기계를 배울 수 있었고 의과대학 의학공학과에서 전기 전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전공을 신청했고 메카트로닉스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공학사 2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대 의공학과는 졸업작품을 잘 만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작품을 못 만들어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생기곤 합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졸업작품을 만들었고 교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 협동과정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3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병역특례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대학원 생활 시 몸이 안 좋아졌고 입사하기 전에 신체검사 재검을 받았습니다. 병역특례 업체를 몇 개월 다니던 중 군대 면접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대학원 선배의 스카우트 제의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간 한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군대 면접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군대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면제 받은 몇 년 후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진학, 전공 선택, 대학원, 군대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가정생활 등 항상 금강경과 함께 하였고 부처님의 선호념, 선부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대학원 선배들이 만든 벤처기였고 특수 목적용 시험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고부가가치 시험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을 합니다. 양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장비를 만듭니다. 시험 장비는
다른 부품을 테스트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가격 또한 고가입니다. 회사 생활은 대학원 생활의 연속이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연히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전 병역특례에서는 정말 편했는데 여기는 완전 극한 체험이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월급의 3배를 벌어주려는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법사님의 법문을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금강경도 틈틈이 읽었습니다. 책상에는 항상 금강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일을 시킵니다. 대학원 때도 그랬습니다. 박사과정 선배가 제 사수였는데 정말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조용히 다 했습니다. 어느 추석 연휴 때의 일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데 추석 전날 집에 못 가고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사수였던 그 박사과정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보러 정말 잘한다며 형태야, 너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졸업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지만 군대를 마치면 자기가 꼭 데려가겠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 미쳤어 거기서 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직장 사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납품하는 장비는 평균적으로 계약에서 납품까지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더 큰 프로젝트는 1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은 한 사람이 혼자서 설계, 제작, 납품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계, 제작, 납품, AS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해서 기계, 전기, 전자, 프로그램 등이 가능했고 같은 팀인 연구실 선배들의 실력은 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만큼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같은 회사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니 어느덧 일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커지고 새 건물을 지어 이사도 가고 공채로 사람도 뽑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팀장이 됐고 팀장 생활은 퇴사하기 전까지 쭉 한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장비를 만들다 보니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면접도 상당히 많이 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구직자들의 이력서만 봐도 어느 정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독송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장비를 만들 때 매달리는 식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던 것 같습니다. 장비를 만들다 보면 쉽게 만들어지는 장비는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나타났고 고생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은 고진감래라더니 고통 뒤에 낙이 오는구나. 어느덧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슬아슬하게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비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자만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회사는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었고 여러 국가에 많이 납품을 하고 해외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뮬레이터급 큰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납품이 지연되어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중으로 검수가 끝나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PM이었던 저는 11월 달에 선발대로 도비 아저씨들과 같이 출발을 하여 장비 셋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검수가 완벽히 끝나기 전에는 돈을 줄 마음이 없었고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잔금을 받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이사님은 자주 전화를 걸어 회사의 자금난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잔금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PM이었던 저는 회사를 위해 어떻게든 검수 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객 마음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염도 깎지 않고 매일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밤마다 금강경 독송도 같이 했습니다. 원래 선발대로 일주일만 출장을 가기로 했었는데 선발대가 돌아가고 그 다음 하드웨어 인원이 와서 작업 완료 돌아가고 마지막에 우리 팀원들이 와서 튜닝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동안 검수 책임자에게 신뢰를 쌓은 것 같습니다. 저를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었고 저는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안 되면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다가오는 난제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중한 업보.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바뀌면서 전기차 부품 시험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자동차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가 있었고 이런 시험기들은 전량 고가로 수입을 합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친환경 장비 시험기를 담당하였고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친환경 차량 시험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때가 2013년 정도를 기억을 합니다. 이 시기부터 법당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를 보면서 법사님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장비를 개발하면서 회사에서 어느덧 저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제 직위는 부장이고 그러면서도 팀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기모터 시험 장비를 납품하기를 원했고 수십억 대의 수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사양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마다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했고 담당자가 궁금한 상황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물론 장비를 처음 개발해야 하는 것을 고객도 알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담당자는 저에게 항상 팀장님만 믿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저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우 고마웠죠. 그리고 첫 번째 장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회사에서 다른 큰일이 터져 임원진들이 이 프로젝트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도 소홀해졌습니다. 결국 납기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설치되었는데 이 담당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고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일주일 정도는 유두리 있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마도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납품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납품한 장비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수시로 핵심 부품을 빼고 넣고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몇 천만 원씩 깨집니다. 장비가 이러니 고객은 어마어마합니다. 퍼붓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말로써 퍼부으면 그냥 그걸 앞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바쳐도 크게 변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한 업보입니다. 아마도 어느 생인가 제가 그분을 엄청나게 무시한 적이 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분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생각은 없었고 미안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님 새벽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말 전생이 지은 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히 생각하며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사양이 더 높은 장비가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팀장님만 믿습니다. 이번에는 더합니다. 장비 개발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모든 임원들이 나와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납품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퍼부음을 당합니다. 이번엔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사님 끌고 가고 사장님 끌고 가고 욕 얻어먹으러 계속 갑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사장님 끌고 갑니다. 욕 얻어먹어야 하니까요.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장비는 안정되고 또 다른 계약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밤새 일하고 장비를 튜닝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이 꼭 제 마음과 같음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영업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납품도 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 월급의 3배를 벌어주는 마음을 내라는 법사님의 법문. 그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의 3배면 600만 원이고 신입사원인 내가 그렇게 큰 돈이 6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느 순간 회사를 먹여 살려야지 하는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마음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추가 수주도 이어지고 법사님 법문 중에도 회사가 잘 될 때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라 생각하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제를 겪으면서 저는 어느덧 바른법연구원 카페에서 법사님 법문에 심취되어 있었고 마음은 법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사님 법문 중에 만약 사업을 한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재와 영재 양성에 힘쓰며 부처님 시봉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매일같이 외우고 글로 쓰며 원을 세웠습니다. 회사를 급하게 정리하고 나오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신청했습니다. 퇴직금하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니 통장에 딱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빈 공장이 있어서 월 임대료 1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018년 4월 말에 퇴사를 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공장 이전 주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은 청소하고 영업하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깨끗해지는 공장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저는 뒤에 든든한 부처님이라는 백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고 법사님 법문 틈틈이 듣고 회사에서도 시간 나면 금강경 독성을 했습니다. 연수원 참가 그리고 소원 성취. 2018년 금강경 연수에 공고가 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하라 라는 법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막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꼭 법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바른법연구원 김은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것을 카페에서 보고 이야 저분하고 금강경 공부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 발표를 보고 나니 김은희 선생님 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연수원에 옆에 계시는 도반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소원 성취하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강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14분에 수보리 존저가 체르비읍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까? 나도 금강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의 마지막 날 금강경을 읽는데 갑자기 소원 성취를 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신 그 도반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뭘 소원 성취했지?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웠던 김은희 선생님과 2박 3일 알차게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하고 세미나실에서 줄곧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수보리 보살님이신데요. 어떻게 내 옆에 수보리 보살님이 계셨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와 같이 공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라는 법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게 공경심이구나. 소원 성취를 했네 하는 순간 제가 14분에 체르비읍을 하고 있네 하니 눈물 콧물 펑펑 쏟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운전을 하다가도 법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울면서 운전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회 그리고 업보해탈.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회사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씻겨주고 비싼 개들이라서 관리도 잘해야 했습니다. 금강경을 읽다 보니 어느 순간 개들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절대 다시는 회사에서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사님께서도 개 키우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인연으로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보더콜리라는 종인데 머리가 매우 좋은 양치기견입니다. 개가 있으니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물 청소하고 밥 주고 씻겨주고 출장 갔다가 꼭 회사로 와서 또 한 번 청소하고 밥 주고 씻겨주고 출장을 멀리 가더라도 개 때문에 꼭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연수원 출발할 때 가는 길에 애견 호텔에 맡기고 오는 길에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다시 개를 키우다니 헷가닥했었나 봅니다. 무슨 인연인지 회사에 혼자 있을 때는
사무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금강경 독송할 때 뒤에서 앉아 있었죠. 꼭 사람 같았습니다. 아, 저놈도 업보 해탈을 해야 하는데 업보 해탈을 하려면 죽어야 하고 혹시 저 앞에서 로드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회사 앞에 큰 트럭들이 쌩쌩 달리는 내리막길입니다. 공장을 매일같이 청소하고 그 큰 쓰레기를 다 치우고 깨끗해지니까 공장 주인이 오셔서 공장을 리모델링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있어도 되고 다른 데 알아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더미 공장을 깨끗이 치워놓고 빈 공장을 관리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공장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되니 공장 주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련 없이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계약된 장비가 있고 막 계약금이 들어와서 공장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두 군데 매물이 괜찮았습니다. 한 곳은 2층짜리 독채인데 마당도 있고 1층엔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조금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집에서 매우 가까운 산업단지 신축 공장이었습니다. 비용은 2배 비쌌습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부터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댔습니다. 개를 풀어주고 사무실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개를 풀어줘도 공장이 커서 공장을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금강경을 읽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내가 강아지에게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법사님 법문대로 하면 정말 위해주는 마음을 냈어야 하는데 내가 귀찮다고 업보이탈이나 하려고 마음먹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가슴 아프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리라 굳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려면 마당이 있는 공장을 계약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금강경 독성이 끝날 때쯤 일하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퇴사할 때 같이 사표를 낸 여자 팀원이 있는데 저로 인해 퇴사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함께 일하자고 했더니 선뜻 받아준 팀원이었습니다. 팀장님 하는 그 세 글자에서 사고 났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문 밖을 보니 공장 밖 내리막길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하니 며칠 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한 20m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가 로드킬을 당한 거였습니다. 사체를 수습하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미륵전열애를 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할 뿐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에 삽으로 땅을 파고 강아지를 묻어주고 나니 어느새 비는 멎었고 비로 인해 사고가 났던 흔적은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쾌청해졌습니다. 다음 날 마당이 있는 독채 공장 계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 하루 전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거기 계약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사모님이 너무 싸게 내놨다고 50만 원은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하루 전에 그렇게 계약을 바꾸는 집이 어디냐며 자기가 다른 집을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50만 원 더 주고라도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괘씸하다며 계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도 죽고 부동산도 저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근처 산업단지 내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덕분에 집에서 가깝고 그 당시 같이 있던 직원도 다니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집이 멀어서 직원 오피스텔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 초에 정식으로 공장 임대를 얻어 신규 공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니 이제 좀 회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업하고 계약하고 이사도 했지만 정작 납품할 장비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추석도 껴있으니 11월까지 만들어야 할 장비가 줄을 섰습니다.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부품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청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리 안 된 공장의 부품들을 보며 범소유상 개시험망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원래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다 하려니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계, 조립, 제작을 해야 하는데 같이 있는 여직원은 프로그래머여서 다른 일은 못합니다.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살을 하겠구나. 외로움, 고독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사님을 만나 그저 부처님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도 제가 부른 것입니다. 퇴사하고 창업 후 일이 없을 때 바빠져야 하는데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이러니 당연한 결과죠.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 감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납품이 되고 어느 순간 외로운 고독감은 싹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2달 동안은 법당도 못 나가고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 12월은 여유롭게 보낸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하고 창업해서 6개월 정도 매출이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게 다 제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돈 벌어서 나라가 뺏어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려놓고 세금으로 다 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나라 탓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하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원이 무엇입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을 세웠습니까? 그때 정말 신심발심하는 마음은 대단했죠.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이죠. 올해 7월 법사님 법문에 오로지 돈 벌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 세울 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합니다. 다른 개인적인 원은 안 세웁니다. 소원 성취하니까요. 작년에 국가과제도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초기 창업 과제인데 제가 제안한 내용은 중고 전기 자동차 성능 평가 장비입니다. 사실 창업하고 바로 SK엔카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중고 전기차 매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걸 평가할 장비에 대한 견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비 제안서는 만들어 놓고 견적을 주기가 애매해서 그냥 다 가지고 있다가 창업 과제에 넣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자기가 과제 잘하는 사람이 있다며 과제 제안서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하기에 너무 바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주냐고 물어보니 정부 출연금의 15%를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원과 직장에서 맨날 하던 일인데 만약 1억 원짜리 과제라면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죠. 완전 날도둑놈 같았습니다. 사업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싫다고 하고 과제에 넣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작년이죠. 스타트업 과제가 생각났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예전 직장에서 일하던 친구 한 명이 사표를 내고 저에게 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 친구와 부담 없이 작업을 하고 편안하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봉축법회 준비를 하면서 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통과가 됐고 성공적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아직 별다른 수주를 하진 않고 있으나 이 또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들 창업하고 2년 법당 다니면서 금강경 독성하고 부처님께 바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거나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치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신심발심하여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람드립니다. 지난 2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해에 거의 혼자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200%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억대 연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에게 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온 친구도 있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대학원 선배도 왔습니다. 모두 고급 인력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생을 무지 많이 한 걸 보면 박복한 저에게 이런 인재들이 온 것에 대해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차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와이프 차를 대형 세단으로
대형 세단 새 차로 바꿔주고 제 차도 미니밴으로 바꾸고 직원 한 명에게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도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제가 조합원 아파트를 가입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조합원 아파트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아파트는 안 올라갑니다. 추가 분담금만 내라고 하죠. 창업하고 나서 부처님 시봉에 가면서 갑자기 아파트가 올라가더니 입주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 분담금 낼 거 다 내고 전세 주고 전세금으로 대출금 모두 갚았습니다. 졸지에 32평 아파트가 2개가 됩니다. 다주택자입니다. 오늘 수행 발표 때 발표 전에 검색해 보니 매매가가 딱 1억 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아파트가 생기더니 올해는 공장 분양을 받았습니다. 회사 옆에 지식센터가 생겼고 어쩌다 보니 올 초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술보증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이 좋으니 사장님 먼저 대출받으라고 합니다. 국가과제도 작년에 이어 추가로 1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시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욱더 신신발심하셔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람드립니다. 저는 급하게 창업하느라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키워서 부처님 시봉을 잘하려면 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만에 법인으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부터 진행했는데 이번 주가 돼서야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무명 선생님으로부터 수행 발표를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네 했습니다. 이날 회사에 와보니 포괄양수 최종 법인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 시뮬레이터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가을부터 법당을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바쁜 일도 있었고 도반에 대한 태타심도 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법당에 잘 나오지 않다가 어떠한 이유로 태타심에 의해서 한동안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 경우 태타심이 나서 법당에서 멀어지면 큰 재앙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도반의 손길로 자연스럽게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법사님께서 끌어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법사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게으름 피지 말고 빨리 오세요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법당에 정말 신심 내시던 분들이 어떤 이유로 태타심을 내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반이 내민 손을 잡고 법당에 다시 왔듯이 도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다시 돌아오셔서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수행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도반님들 수행 발표 들어주신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 환희심내어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수행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법사님 앞에서 대금을 연주를 해드리라라는 마음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 상황이 와서 미흡한 실력으로 법사님께 대금 연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대금 연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기간도, 그러니까 수행 발표 준비하시는 건 너무 짧았고, 근데 더 못해서 그 대금 연주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제 오늘 수행 발표 들으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수행 발표 중간에 이제 일 때문에 바쁘셔서 법당에 오지 않고 네이버 카페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법문에 심취되어 마음은 법당을 향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카페로 이렇게 법문을 들었을 때와 사실 요즘에 조금 법당에 많이 이렇게 직접 오시는 걸 제가 좀 봤었는데요. 이렇게 오시면서 또 법사님 법문을 직접 듣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사실 예전에도 네이버 카페로 많이 들으시면서도 마음은 많이 법당을 향하셨던 걸로 제가 느꼈긴 하지만 또 그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수행 발표를 이번 주 화요일에 이렇게 요청을 받으셨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마음이,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항상 내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언제든지 오케이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대금 연주를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올라오니까 소리가 잘 안 나서 참 죄송하고요. 그 네이버 카페로 들으면은 참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들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법사님 우리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체계도 있지만요. 금강경의 출발은 공경심입니다. 공경심이 나와야지 그 밝은 지혜가 선지식의 지혜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법사님을 직접 뵈야지 저희가 공경심이 나옵니다. 마음은 법사님한테 향하고 있을지라도 법사님 보고 말씀해 주시고 수기설법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 수기설법 들어야지 더 신신발심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재앙도 당연히 없어질 테고요. 저희 마음이 그 부처님 마음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법당에서 멀어지면은 공경심의 반대가 뭡니까? 태타심 아닙니까? 재앙이 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수행 발표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주인가 이렇게 새벽 법문 2018년 6월달 새벽 법문 거기에 법당에서는 가장 낮추고 밖에서는 당당하라. 이 법사님 말씀이시고요. 그걸 읽었는데 어찌 제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예. 수행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수행 발표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이래서 우리 법사님 말씀하시는 금강경 연수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금강경 연수원의 절대성과 당위성이 다시 한번 저 마음속으로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8세의 어린 나이로 정말 그래도 그 희유한 김희종 선생님으로부터 금강경을 전해받은 도반님께서는 늘 금강경과 함께 하신 것 같고, 아까 그 수행 발표 중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못 만드는 게 어디 있냐 하는 그 말은 그 밑에 마인드에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일체의심조의 어떤 그런 그 금강경의 진리가 늘 몸에 어린 마음에서부터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힘든 일들을 해 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가 전부 다 성공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히려 저는 시작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그 메카트로닉스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메카트로닉스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네요. 메카닉스하고 일렉트로닉스하고 그게 합성을 하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영화에 본 어벤져스의 이제 이게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컨트롤 제어 시스템과 컴퓨터와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뭐 어공학의 그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다 있어요. 이제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계를 만든다고 하니 이거는 남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물건을 다시 만드는 아주 그런 어려운 우리 주부로서는 이해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거를 그냥 술술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스스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그 말이 멀티플레이지 한국말로 바꾸면은 전지전능하다, 능수능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어제 저 또 인상 깊은 게 어제 우리 그 이예림 그 치과 교수님께서 나는 진료실에 가면 치과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한다. 그런 진료실의 시스템을 자동화로 만들고 싶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렇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오늘 그 김영도 도반님의 발표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 하여튼 너무 감명 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또 어떤 마음 자세로 또 하실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해주셔가지고 저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벤져스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저는 어려서 그 미드 있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의 맥가이버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이혜림 선생님의 그 질문 어제 질의응답하면서 참 깜짝 놀란 게 저도 이게 그 회사를 부처님께 바치고 금강경 연수원에 일조를 해야지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야, 그걸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저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같이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신 거 있잖아요. 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치시라고요. 바치다 보면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고요. 제가 옆에서 무한한 서포트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제 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 시봉하는 겁니다. 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많이 부럽네요. 학생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수승한 금강경을 접하고 그거에 의해서 학생 시절, 사회인 시절, 그 다음에 이제는 1인 기업을 이제 기업을 세우셔서 쭉 하는데 뭔가 스토리가 짝짝짝짝 맞아 들어간다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사님이 강조하시는 생활 속의 신청, 지혜 교육 거에 한 증인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 도반님께 좀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에서 15년인가요? 16년을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을 세우셨는지 그때 그 사항을 좀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그 지금도 그러시겠지만은 그 전 직장 다니실 때 저는 그 도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 그 제조업의 제조 설비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도반님이 하시는 거는 특정 제품의
시험을 하는 그 시험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이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난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거, 고객으로 인한 거, 기술의 그 제한, 리미트, 테크놀로지 리미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직장이 됐던 지금에서 우리 금강경으로서 실제 적용이 돼서 혹시 훌륭하게 진행된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딱 두 가지죠. 집 아니면 직장. 딱 부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하고 지금 이제 1인 기업을 하신다고 해서 어찌 보면 뭐 CEO시니까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요.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지금 매출이 10억으로 계속 이제 증가 일로 있고 인원도 충원되고 계속 이제 커나가는 기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반님한테 무엇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우리 금강경의 어떤 면이 접목이 되면은 더 크고 200억, 300억 하다못해 1000억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대답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15년 동안 다니다가 나왔는데요. 저 퇴사하기 무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이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붙잡고 면담을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다시는 이제 사람 안 잡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아까웠었나 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원은 제가 4월 달에 퇴사했는데 4월인가 3월 본문인가 법사님이 그 법사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CEO가 되려면은 국가와 사회를 봉사하라. 그다음에 인재와 영재 육성에 힘써라. 그다음에 부처님 시봉 잘하길 기원해라. 이걸 하셨어요. 정말 그거를 쓰고 외우고 정진하고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퇴사하고 나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쓰고 외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더니 정말 첫 번째 세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얼마 제가 7월 달인가 법사님께서 그냥 부처님 시봉 잘하는 엄만 세워라. 왜냐면 그게 이제 그러다가 국가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경우 상당히 다른 언어 세우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언어 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런 언어는 안 세웁니다. 저 사람 돈 벌어줘야지 하는데 제가 돈 벌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어쨌든 손손치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차차 알아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하다 보면 다 되어지더라고요. 다 되어집니다. 정말 희한하게 다 되어지는데 힘들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질문도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법사님께서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축복이라 생각해라 재앙이 아니다. 그거를 2018년 그 연수회 때 질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또 이게 당첨이 돼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이제 이거는 고통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평소에 공부는 사실 이제 그 기복으로 많이 했었어요. 이제 법당에 안 나오면은 기복으로 하자. 이제 저는 이제 집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고요. 집에 뭐 이렇게 신경 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했고요. 그 주말에도 회사 나갔어요. 특히 뭐 애들이 어리잖아요. 애들 3살 때도 회사 데리고 나가서 일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독서를 하고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가을부터 또 소홀해져 가지고 또 많이 못했어요. 또 이제 재앙이 오는 듯 싶었고 살짝 솔직히 재앙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법사님께서 끌어주셔가지고 지금 뭐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직장 할 때 그 아까 그 어제 이예림 보살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밝을 때 어둘 때 자고 밝을 때 일어나라. 저도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이 뭐 있죠 마지막 그 4대 진리 아닙니까? 일체유심조. 네, 일체유심조의 진리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불이 그렇게 그 다음에 구족의 진리니까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할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김영태 선생님. 솔직하고 심심나는 법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백서 선생님과 질문 맥락이 비슷한데요. 그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데 15년간 같은 직장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가족 같은 회사를 싫다고 하셨지만 가족과 다름없는 분들과 헤어질 때 직장에서 붙잡지 않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당시에 15년을 일하시는 거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법사님께서도 법문에서 기존에 하던 일들을 토대로 일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창업을 기존에 하던 일을 바탕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닌 지 3개월이 됐고 인연을 끌어서 그 회사에 가게 됐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선배로서 이 법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 시봉을 하시면서 그거를 실천을 하시면서 또 15년간 일을 하시면서 이제 CEO도 되시고 하시니까 되게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었고 되게 그거를 실천을 하시면서 이제 증인이 되셨고 또 성공적으로 단기간 내에 높은 매출을 내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을 때 오래된 직장을 정리하고 혼자서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그 감정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마음이 든든하게 이제 일을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나서 나오신 거지만 어떤 포인트가 돼서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언젠가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5년 동안 마음가짐은 저는 이제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밤새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네 월급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이 받냐? 그러면은 일하는 거 비해서는 적게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월급날 들어오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했어요. 월급을 많이 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항상 그 생각만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위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하는 마음.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소개드리면은 그 회사 생활하면 ISO를 하거든요. ISO 하는데 ISO에서 그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ISO 제1 목표가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을 시키려고 일을 해라. 고객 그 감동을 시키려고 일을 하다 보면은 감동은 못해도 고객은 만족을 한다. 고객은 불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가지고요. 항상 일할 때 고객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고객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그 고객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장비를 사용할 사람인데 웃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잖아요. AS가 많이 안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기심이 생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나면은 그건 뭐 그냥 그 여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고객 웃는 마음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위한 마음을 내시고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건강경 공부 열심히 했다면은 아마 퇴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갈 때 퇴사할 때 사장님이 그렇게 잡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 태타심도 좀 있었죠. 예,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여서 그런 정말 근데 지금 와서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업보가 되게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회사에서 큰 재앙이 몇 번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다 제가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생활하면서 진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진심 내시면은 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회사가 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랬고요. 그 회사 나가고 나서 그 연수원 이상하게 그때는 진짜 막 보사님 빨리 와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네이버 카페를 듣는데요. 그래서 당당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고맙고요, 만족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항상 그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퇴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는 백이 있지 않냐, 부처님이란 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퇴사를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됐을지.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이제 월급 받는 그런 직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CEO가 됐는데 그런 거는 좀 돈이랑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나요? 그런 더 부처님 시봉을 잘 네, 하고 싶고 돈을 내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내가 왜냐 그 장비를 만들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요즘에 일하는 그게 근로자 우선주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제 저는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게 잘 컨트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저 혼자 막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 혼자 만들어서 혼자 납품가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시키면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되지라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나와서 직원을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 마음 들고요. 어떻게 월급 줘야지 하는데 이게 건강경 자꾸 읽다 보면은요. 어느 날인가 아는 분이 너 아직도 불안하냐 그래요. 그냥 제가 5월에 창업해서 9월쯤 됐을 것 같았더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이제 그 마음 사라졌는데 그랬더니 그럼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분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궁한 마음 그다음에 안 좋은 어두운 마음, 공포, 외로움, 고독감 완전히 반대되는 게 우리 건강경 공부잖아요. 네. 예, 그 마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요 항상 밝은 마음, 그 마음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행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대금 연주를 해주셨는데 올해 백 박사님 추모법회 때 그 사연을 들으면서 바위고개를 연주해 주셔서 선생님의 법사님에 대한 공경심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또 지혜교육의 위대성을 잘 보여주시는 수행 발표를 해주셔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선생님 발표를 듣고 나니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CEO 돼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유능한 불자의 방향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법사님께서 법문해 주셨듯이 현재를 바탕으로 부처님 시봉 발언하면 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대학 입학, 다전공 제도 도입, 군면제, 그리고 CEO로서 회사 창립, 매출 10억 원 등이 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내고 이제 지혜 내실 때 공부나 원 세우는 방법은 앞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거와 또 사실 뭐 결혼도 절로 되어지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자꾸 제가 여기 감히 롤모델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기 너무나도 저랑 비교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그 법사님 항상 말씀하세요. 바칠 뿐입니다. 그냥 바치면 되고 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가 부처님 시봉 잘하기 위해 바쳐라. 그게 목표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결혼 생활 그 얘기가 좀 또 뭐 스트레스 너무 길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떻게 보면 찾아왔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냥 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저 시골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왔어요. 와서 결혼을 했더니 1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많은데 그런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뭐 예쁜 사람을 만나야지 뭐 그런 마음보다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면 이렇게 법당 하면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올해는 뭐 아무 말 안 하고 법당 가는 것도 관여도 안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씩 업보가 이렇게 옅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뵈면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층에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법당에 처음 왔을 때도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는 좀 오래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면서 늘 삶에도 굴곡이 있고 공부에도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공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거다라고 법문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법당에서 멀어지실 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멀어지셨고 다시 오시게 됐을 때에는 어떤 이유로 다시 오시게 됐던 건지 그리고 그런 오르락 내리락의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의 마음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깨치셨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죠. 알아지시게 됐던 거, 내려갈 때의 본인의 마음 상태와 다시 법당에 올 수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런 오르락 내리락을 통해서 깨치시게 됐던 거에 대한 질문 한 가지 하고요. 다시 오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됐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행은 행위잖아요. 우리가 법문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거는 수행의 시작 단계도 안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에 대한 목표란 단어가 좀 정확하지는 않긴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바치고 이제 부처님 시봉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여 부처님 시봉을 하겠다라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그런 마음 수행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저희다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희한하게도
나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법사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 퇴타심이 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안 나왔던 거는요. 죄송합니다. 그때 법사님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저를 위한 수기설법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나가서 보여드리리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가서 엄청 깨지는 거예요. 야, 법사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제서 깨지고 나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근데 법사님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와야죠. 엎드려야죠. 그러고 있다가요. 다음에 이렇게 도반들이 또 이렇게 슬슬 건드립니다. 건들면은요 또 나가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혼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 혼자서 됩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하던 분들이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래요. 뭘 보여주리라 하잖아요. 뭔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되는데요. 엄청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받아 보고서야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라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돌아올 때는 상당히 초라한 마음으로 옵니다. 예, 초라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그냥 올 뿐이고요. 이 납작 엎드린 마음이 그냥 계속 가기만을 바랄 뿐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그냥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라는 온 말고는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요즘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법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법문 중에 건강한 그 육체적 건강 생활, 정신적 건강 생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이제 그 칠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칠독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건강한 그 정신생활, 육체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 저도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7독 아니면 3독이라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행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게 보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냥 그저 부처님 시봉 잘할 뿐입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예, 그럼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영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준비하신 뭐 선물들이 좀 있는데요. 김영태 선생님 오늘 발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꽃다발 좀 선물 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법사님께 좀 이거 드리고 싶다고 김영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예, 법사님에 대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도반분들께서 오늘 교원 발표이신 김영대 선생님을 위해서 저 축하의 선물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좀 한 번씩 나와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보다 예쁜 꽃입니다. 아유, 꽃 같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아주 그냥 꽃 선물도 많고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인 김영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 원고를 미리 읽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김영태 사장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것이다. 이런 씀씀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에서도 있었고, 이런 마음 씀씀이로 말미암아 회사에서도 나왔고, 또 역경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뒤타심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쭉 인물평 비슷하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한, 질문이 가장 궁금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요것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신심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퇴타심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나도 봤습니다. 왜 나왔는지 왜 안 나오게 됐는지 안 나오고서도 왜 나오게 됐는지 이걸 난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연한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뛰어난 사람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그 정확한 해석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믿게 됐고, 대부분의 그 원인은 이제는 전생에 있다 이렇게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퇴타심이 왜 나느냐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을 퇴타심 내게 한 원인이 전생이죠. 물론 퇴타심 내게 한 원인이 자기가 퇴타심 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럴듯합니다만은 전생까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도인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아주 굉장히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이 법당에 오려면은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인의 지시가 아닙니다. 돈 가져와야 된다. 또는 말 안 들으면 구박을 준다. 또 뭐 예를 들면 법사를 만나려면 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막 시킵니다. 자기가 법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데 여기에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지의 상좌 같은 사람, 그 회사에서도 오래 했던 사람, 또는 지도자의 사모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는 그런 짓을 가볍게 하고 말면은 퇴타심이 났다가도 다시 원대복귀가 하는데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금생에 퇴타심 나서 못 나오게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원들한테, 특히 봉사원들한테 여기 대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그네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갑질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라고 신심발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당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생으로 해서도 영생으로 해서도 특히 도반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아가서는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서는 내 신도를 만들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자기한테는 일시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긴 눈으로 보면 굉장히 해로운 일이다. 절대로 그런 것은 하시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도인이 보신 명확한 퇴타심의 원인이 원리가 되니까 요점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퇴타심을 내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오시는 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생에 남을 괴롭히고 이러다가도 반성을 합니다. 아, 저게 저 사람의 나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난 내 모습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나쁜 줄 알고 저 사람을 내쫓아야만 이 질서가 서는 줄 알고 내가 너무 막했구나.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반성으로 심지어 참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은 퇴타심을 냈다가도 남을 괴롭힌 이유로 퇴타심을 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종종 퇴타심이 났다가 돌아왔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김영태 사장처럼 나갔다 오래 있지도 못해요. 한 3, 4일 우울해지고. 그런데 대개 어째서 돌아오느냐 하면 선생님이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서는 영원히 멀어질 것 같고 안 갈 수가 없어서 찾아갔던 것이 저의 선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근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도 어떻게 왔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그래도 전생에 사람을 약간 피로하게는 했어도 아주 잔인하게 들들 볶지는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퇴타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제가 도반을 부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기 질서를 잡기 위해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도인한테서 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특히 봉사자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야, 내 봉사자 됐다. 이제 내가 출세할 기회가 됐다.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행여 그런 생각이 났다라면 힘써 바치셔야 됩니다. 소탐 대실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은 아마 공부를 많이 했던 분임에 틀림없어요. 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셔도 심각하게 괴롭히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경심을 내고 한때인가 열심히 복지였던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왜 키가 크냐? 키가 몇 센치예요? 85? 우리 법당에서 제일 큰가? 근데 키 큰 사람은요, 백 박사님, 다른 사람 크게 보면 자기가 커진대요. 다른 사람이 공경심이 많을수록 커진대요. 나처럼 키가 좀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깔봐요. 작게 봐요. 저 형편없는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작아진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 큰 사람 중에서도 공경심 없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키 작은 사람 중에서도 공경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대체로 일본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기준이 몇 있더라고요. 저 일본말 조금 배웠습니다만 세가 다까이, 키가 커야 돼요. 일본 여자들의 3대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세가 다까이, 키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고학력.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커야 됩니다. 키도 조그만 놈이. 우린 키 작은 건 어디나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키 큰 거와 걸맞게 키 크다고 다 공경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경심이 있어요. 이 공경심이 김영태 사장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에 갔습니다. 지방대학에 갔으면은 자포자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방대학에 부모들이 안 보내는 이유가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 방탕한 생활의 기회로 잡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이 사실은 부모한테 떨어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대학에 간 것을 열등감으로 삼고 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김영태 사장은 공경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간 것은 내 실력이 없어서 못 갔다. 그리고 인류 대학생을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만이라도 인류로 가고 싶었고 자기 부족한 것을 알고 훌륭한 지식인들을 인류 대학생들을 그 별거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을 있다가 뒤늦게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가서 참 공부가 참 좋았고 교수님들을 참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또 상당히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좋은 논문을 쓰게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논문을 쓴 그 원동력,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지금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인 밑에서 공부하면서 뭘 배웠느냐 하면 특히 스승에 대한 공경심을 꼭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경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타심도 잘했고 의심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의심하고 제가 의심했잖아요. 웬 도인이 여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걸 봐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의심 안 할 수 있어요. 원체 공경하면. 근데 우리는 툭하면 의심했어요. 젊은 여자가 마누라를 두고 무슨 도인이야 있다고 의심을 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수도장에서 배운 것은 의심, 퇴타심 이 뿌리가 잘려지면서 공경심 배웠다는 것이 큰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공경심이 처음에 대학원 가서 발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 교수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참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라는 그 공경심 때문에 대학 교수님을 하늘처럼 보고
열심히 공경하고 그네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죽으려면 죽는 신여고 했습니다. 그 공경심은 저로 하여금 실력을 키우는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공경심 있는 교수가 쓴 교과서를 보고 또 보고 알려고 또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교과서가 잘못된 것까지 밝혀서 교수한테 밝힐 정도가 됐었던 것은 그 교수님에 대한 공경심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런 정도 제가 그렇게 뒤늦게 책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머리가 생긴 것은 그 원동력은 교수님에 대한 공경심이었고 교과서에 그게 자기가 10여 년 동안 자기가 쓴 교과서를 지적해낸 사람은 10여 년 동안 아무도 없었단 얘기죠. 내가 가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어디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와서 박사를 받을 때 와서 난 자네가 뭐 큰일 할 줄 알았어. 박사가 큰 것도 아니지만 박사 할 때 내 옆에 와서 축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즉 김영태 사장의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은 나보다 실력이 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이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있다고 그까지 돈이면 다야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야 서울대학 못 가본 사람이 있어. 깎아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공경심 내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담 안 했지만 그런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그런데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지방대학에 있으면서도 인류대학을 쌩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면서 그인애들 닮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공부를 즐겁게 했습니다. 공부를 즐겁게 했고 그만큼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경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공경심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학 교수나 인류 학생들을 공경심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은총이 있는데 부처님 공경심은 더 많은 것을 흘러오게 합니다. 그때는 아직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적었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경심은 있었고 그것이 실력을 잊게 했고 돈을 벌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경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집에 떠나서 부모하고 있는 것을 자기 방탕의 기회로 삼고 타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태 사장은 그것을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가족 업보 해탈로 삼아서 부처님을 더 향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연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점점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생이 되질 않아요. 전생에 키가 크듯이 공경심을 냈고 복을 지었고 지혜를 닦은 것이 금생의 일을 비록 지방대학에 갔어도 거기서 열심히 해서 서울에 대학원은 그래도 성균관대학 나왔으니까 성균관대학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왔고 뭐 박사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박사로 해도 충분히 되고도 남았고 저는 아주 실력 있는 박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이 참 중요해요. 누구에 대한 공경심. 이것이 창업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타심을 잘 안 내요. 보따리 안 싸고. 근데 어때요?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잘 안 되죠. 다리 뻗고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인터넷 강의 집에서 혼자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이 여기 다시 오게 했고 그런 원이 여기 오게 했고 드디어 그 공경심이 결실을 이루어서 사업으로도 이어졌는데 참 바람직한 코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생각에 우리 학생 때는 대학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대학 교수는 안 된다면은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그다음 차선의 기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감히 대학 교수는 꿈을 못 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법당에서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대학원 그 별거냐 가지 말래요. 왜 똑똑하신 백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할까? 대학 교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백 선생님 처음부터 대학 교수를 위대한 대학 교수도 지었고 대학 교수는 월급에 안주하는 사람이다. 식당이든 장사든 그걸 해라. 그거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장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CEO가 되는 이런 장사를 해라. 벤처 사업을 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 큰 뜻을 몰랐어요. 그저 장관이면 최고고 국회의원도 괜찮고 대학 교수는 아주 좋다. 즉 월급쟁이밖에는 우리 머릿속에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 이미 전지전능을 체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나 월급쟁이는 까딱하다 밝아지는 길이 아니라 안주해서 퇴보하고 오만해지고 이런 길임을 미리 아시고 그 길로 가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모르고 식당을 용감하게 박차고 나왔죠. 박찬다는 표현이 좋지가 않아요. 박찬다는 표현 썼죠. 박차고 나서 좀 고생했죠. 어떻게 보면 사장이 붙들 때 좀 있었으면 하는 후회는 안 들었는지요. 하여튼 박차고 나오는 건 안 좋은데 저는 식당이 지겨워서 그리고 대학원을 갔고 원하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만 대학 교수 되고 나서 비로소 백 선생님의 높은 뜻을 비로소 깨쳤습니다. 왜 더 좋은 나를 더 크게 만들 벤처 사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을 모르고 대학 교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학생들한테 딱 신선 걷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대접받고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명예, 쥐꼬리 많은 명예에 탐착했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식당도 즐겁게 하라는 그 도인의 큰 뜻을 뒤늦게 깨닫고 이 도인의 위대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좋으신 변호사 교수 다 있지만 근데 그 길을 가라고 권하지 않는 것은 내 뼈저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교수 다 좋죠. 대접받고 선망의 직업입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여러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한테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김용태 사장은 굉장히 바람직한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요.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여 변호사, 의사 이런 것을 높게 보시지 말고 내가 부처님 뜻을 더 잘 따르는 참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부처님 시봉에 그 길로 용감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용감하게 가시고 행여 이게 이제 퇴타심도요. 왜 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전생에 남을 들들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오만함 이것이 퇴타심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지금 그때 한참 지금 법문의 갈증을 느꼈으면 어떤 도반 때문에 퇴타심 났는데 도반이 들들 볶아도 보따리 쌀까요? 안 쌀까요? 도반이 들들 볶은 것은 퇴타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오만해져 있어요. 오만해지고 배도 부르고 나가서 혼자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도반이 약간 저거니까 옳지 기회다 하고 나간 겁니다. 나가고 와서 시원한 것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건 범하지 말고요. 도반이 인상을 쓰더라도 나 공부하러 왔다.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인상 쓰냐. 그렇게 하고 그때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또 그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사실은 내가 바우고개를 언제 많이 불렀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한 20년 됐나요? 여기 참 금강경 공부하는 어떤 이제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로 따지면 우리 어머니 뻘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책을 써드린 것도 있었고 그 책을 써드렸더니 정말 그렇게 고마우시고 감격하시고 이제는 죽어도 좋대요. 이거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 표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49일을 기도하시겠대요. 죽어도 이제 자기는 소원 성취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도건사원 앞에 오다가 출가하러 오시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셨어요. 나한테 왔던 게 세상 떠났잖아요. 내 책임 같아요.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귀신이 꼭 내 가슴에 붙은 것 같아요. 붙었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굉장히 불쌍하고 딱하고 따라 죽고 싶어요.
1년을 괴로웠습니다. 뭘 해, 금강경 읽어도 안 되고. 그때 내가 즐겁게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바고개를 부르면요 꼭 내 마음을 달래줘요. 내 가슴에 붙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는 그걸 느껴요. 참 아주 애절한 마음이 들면서 그때처럼 제가 따라 죽고 싶을 정도로 세상을 적을 정도로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좀 편안해요. 편안하다가 또 우울하다 편안. 그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참 제사를 지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사 지내주고 금강경 했더니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졌고 내 가슴에 붙었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 나간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 인연으로 바고개 들으면 지금도 참 좋습니다. 옛날 그분 생각이 나서 좋은 게 아니라 참 그런데 오늘 또 나를 위해서겠죠. 뭐 여러분이라는 것은 적합한 표현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기 어려운 대금을 불러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하고 오늘 김용태 어때요? 참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CEO의 길을 가는 것이 뭐 물론 그 자리에서 뭐 교수를 해도 좋고 뭐 변호사를 해도 좋고 또 의사를 해도 좋고 또 고급 공무원을 해도 좋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주위 몇 사람들한테밖에는 도움을 못 줍니다. 근데 CEO가 되면 CEO가 한 사람이 돈 벌어서 10,000명을 먹여 살 수 있는 게 CEO예요. CEO가 되는 길을 아마 도인께서는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이 씩씩한 발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발표로 신심발심하시기를 바랍니다.